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지식재산학 개론 수업, 12부작 지식재산학 개론 수업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첫 번째 이제 강좌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건데 이 강을 듣고 나시면은 이게 특허고 이게 저작권이고 이게 상표고 뭐 상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나 이런 침해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는 거를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식재산권의 가치 및 활용 사례, 영업비밀부터 언급을 할 건데요.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저는 이제 분명히 영업비밀로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1강 때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업비밀 사례,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단골 손님 컨텐츠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례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무려 120년 이상 영업 비밀을 지키고 있는 요식업 분야, 이제 F&B라고 그러죠. 푸드 앤 베브리지, 이 요식업 분야의 기업 가치 부동의 일입니다. 제조법 자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고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외부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카콜라의 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임원 중에 주요 임원, 핵심 이사 뭐 4명 중에 뭐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면은 다른 누군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이 제조법에 대한 영업 비밀을 코카콜라가 계속해서 은밀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느낌은 많이 받게 되고요.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하고 있는 게 레시피인데, 만약에 이제 코카콜라 레시피를 특허로 출원했다, 그러니까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특허권 보호 기간도 20년이었으니까 이미 뭐 끝났죠. 그리고 이제 레시피는 특허로 보호를 잘 안 해요. 너무 쉽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 뒤에 이제 배타적 권리 소멸, 그리고 이제 누구나 공개된 레시피가 딱 돼버리는 순간 코카콜라 제조법을 이용해서 이제 경쟁사들이 쉽게 경쟁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시장 지배력 자체가 뭐 당연히 떨어질 거고, 지금의 코카콜라의 이 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코카콜라는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제 신비주의 마케팅 전략도 여기에 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원조 음식점 뭐 이런 건데, 딱 브랜드를 하나 꼬집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 욕쟁이 할머니 집, 뭐 원조 맛집 이런 집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제조법을 가족 극소수에게만 전수, 그래서 이제 몇 대를 이어서 영업하는데 뭐 며느리한테도 공개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형제간에 하다가도 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도 흔하죠. 레시피 자체가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코카콜라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맛 자체를 떠나서 신비감, 호기심, 약간 이런 이제 미스테리한 마케팅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원조 맛집 이런 집에 이제 그 선배들 따라서 많이 좀 따라다녀 보면 동감하기 좀 힘든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하다고 하니까, 원조 맛집이라고 하니까, 레시피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서 먹어보는데 그거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또 무섭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손님을 좀 더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조 맛집에 대한 레시피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라고 치면은 전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 레시피의 유사 식당들이 개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서지 않고 줄 서서 먹지도 않고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급감하는 이제 뭐 그냥
국민 레시피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레시피 비밀로 인해 생겨났던 뭐 신비감 소멸로 인해서 매출 하락, 뭐 마켓쉐어 뭐 떨어지고 이런 거 뭐 당연한 거죠. 철저하게 이런 거는 영업 비밀, 공개를 하지 않고 가져가야지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코카콜라나 그 맛집, 원조 맛집 이런 레시피는 결이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정보에 대한 영업 비밀입니다. 특히 이제 고객, 거래선의 비밀 정보를 회사의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원급 인사는 동종업계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만 1년이 지나야지만 이직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제 뭐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은 같은 분야에서 같은 필드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만 1년 동안에 뭐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퇴사자에 의해서 회사 영업 비밀이 만약에 오픈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주요 임원이 거래처 꽉 잡고 있는데 뭐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거래선이나 고객에 대한 그 대거 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이거는 뭐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의 이제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영업 마케팅 그 비용 지출 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 그러니까 거래선을 하나 잘 뚫기 위해서 튼튼한 거래선이나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했을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 사귀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환심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돈을 써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한다, 이거를 파악하고 이 사람을 이제 대접하기, 제대로 대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빼가버리는 순간 얘가 뭘 좋아해, 어딜 공략하면 돼,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만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세이브되고, 이거를 이제 유지해왔던 그 기존의 거래선, 뭐 기존의 이제 업체 같은 입장에서는 경쟁자, 강력한 경쟁사가 하나 생기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애를 써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영업비밀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로도 많이 불거지고 있고, 관련 소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경제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법으로 이거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발명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발명특허는 일단 첫 번째로 LG전자 스타일러, 독보적인 제품이죠. 이 제품을 꼽아봤습니다. 이유는 관련된 특허를 거의 뭐 다 쓸어 담았어요. 무빙, 스팀, 드라이, 프레스, 이 네 가지 의료 관리에 대한 기술 특허만 등록된 게 무려 220여 개예요. 그리고 뭐 LG전자 그러면 이제 백색 가전으로서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막강한 회사고, 의류 관리 기술 외에도 가전에 대한 뭐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원천 기술 확보로 인해서 시장 후진입 주자들이 동일한 기능의 제품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S사나 뭐 C사 이런 데서 뭐 유사 제품을 내놓고는 있는데 절대로 이거를 못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에 먼지나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막 확 강력하게 터는 게 큰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이 무빙 기능이 그 역할을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떨어서 그걸 떨궈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구현을 못해요. 특허를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피 특허, 이 길목 특허 역할을 하는 것들을 피해서 다른 식으로 구현해서 이 터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우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회하려고 하면은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나 부품을 뭐 많이 써서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거나 뭐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구현 자체가 좀 힘들고, 후발주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장은 키우고 있지만 이 LG 스타일러의 아성을 깨기는 뭐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얼음 정수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조는 아무래도 청원 아이스입니다. 2003년에 청원 아이스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고요.
청호나이스와 정수기 업체 부동1인 코웨이와 이제 무려 100억대 특허 소송 관련 특허 소송이 있었었죠. 제 유튜브에서의 관련 소송 내용 가지고 컨텐츠로도 다뤘었는데 이겼어요. 예, 청호나이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얼음 정수기 원전은 청호나이스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공식처럼 자리를 잡는데 또 큰 역할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제빙기 플러스 정수기 형태의 이제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조기에 제품 출시를 청호나이스가 하면서 시장 성장과 함께 이제 원조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정수기, 렌탈 뭐 이런 쪽으로는 청호나이스가 잘하는 업체는 아니었지만 얼음 정수기 하나는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원천 기술, 원조 기술 제일 먼저 개발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이 좀 포지셔닝을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고 제가 이제 뭐 사적인 뭐 의견으로는 청호나이스는 얼음 정수기에 좀 더 몰입하고 특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살 길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작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하죠. 창작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건데 대표적인 게 미키마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이 월트 디즈니가 이 저작권으로 사실 거의 뭐 먹고 사는 회사인데 미국 애니메이션 시장을 성장시키고 이제 선도하고 있고 이제 캐릭터 뭐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저작권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이제 앞세워서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스타워즈로 유명한 루카스필름 그리고 이제 뭐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마블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설립일 1923년 매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약 90조 자산 총액이 250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종업원이 1000명 어바웃 1000명인데 매출을 90조 한다. 2019년 기준으로 LG전자랑 LG화학이랑 합친 매출이 10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10조 더 넘긴 하지만 그 두 회사가 직원을 합치면 43,000명, 뭐 45,000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직원 가지고 이런 매출을 한다. 저작권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음원 저작권 벚꽃 엔딩 곡 케이스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2012년에 발표한 곡인데 이걸로 매년 저작권 수익만 10억 원 이상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범준 씨가 그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월 거의 뭐 1억 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으로 이제 10여 년째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으로 건물 산 거는 너무나도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작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책 한 권 잘 써서 곡 한 권 잘 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 평생 혹은 뭐 3대가 먹고 살 거를 해결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물며 이 장범준 씨가 89년생이에요.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립니다. 부럽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책 인쇄 얘기를 해서인데 뭐 요 얘기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더더욱 이제 인기, 핫 이슈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무려 21년 6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 37만 부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좀 저는 언급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쇄 지급 누락에 따른 소송, 출판업계 이런 얘기가 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인쇄 및 보고량에 대한 받지 못했다.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 절반 이상이. 책 낸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2권의 책을 냈지만 첫 번째 책에 대해서는 처음 몇 달만 허접한 레포트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깜깜 소식이에요. 깜깜 무소식.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책 홍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닥이 좀 많이 이 저작권 베이스로 돌아가는 업계이지만은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이런 그 인쇄 누락 실태가 심각한 걸로 보이고요. 인쇄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았다. 이것도 이제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90년생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인쇄 못 받았다라는 걸로 소송을 걸었고
여기 뭐 이제 금액이 좀 표현 안 돼 있는데 한 7억 정도 뭐 덜 받은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있었죠. 이런 일이 좀 이 바닥에서 허다하기 때문에 출판 계약 혹은 책 출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출판사, 좋은 대표님을 반드시 만나서 출판 계약을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낸 그 포르체 같은 경우는 출판사 대표님이 뭐 이런 거 철두철미 하셔서 그 반기마다 레포트를 꼬박꼬박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 특허로 넘어가서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가 디자인 특허에 대한 전문가들,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 사건 때문이에요.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세게 붙었죠.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세게 붙었었고 2012년에 15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하나로 당시 돈으로 약 1.2조. 매출을 1조 이상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개가 안 돼요. 예. 2018년 미 법원 배심원단은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 판결하라 라고. 이제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6천억, 당시 돈으로 한 6, 7천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판결이 났고 삼성이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합의하고 뒤에서 좀 굴욕적인 계약서를 하나 쓰고 돈을 얼마 물어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삼성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앞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전까지 한국은 디자인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디자인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되고 그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나 특허법인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아, 디자인이 돈이 되는구나. 기업에서도 이제 디자이너 대상으로 특허 교육을 이 이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키바잉 팩터로 그러죠. 물건을 사는 핵심 인자가 셋 중에 하나가 디자인 때문에 산다. 뭐 가전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만큼 이제 이 디자인의 이 밸류,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후 강의에서 다룰 디자인 특허 내용을 좀 상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사례 언급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움직이는 토끼 모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발명 특허에도 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소모품 가게 이제 윌리샵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했어요. 토끼의 손 부분에 내장된 이제 펌프를 누르면 귀 부분이 이제 뻥긋하게 올라가는 모자. 이거 누구나 다 보셨을 거고 굉장히 유행할 때 연예인들도 많이 쓰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80년대 펌프말 장난감 이거 아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아봤는데 펌프질하면 이제 말이 조금씩 앞으로 톡톡톡 튀어나가는 요거 영감받아서 개발하고 팔았는데 만개 누적 판매까지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근데 특허 출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산 저가 짝퉁 제품이 시장에 막 쏠려 내려오면서 제가 항상 드린 얘기지만 똑같은 기능, 똑같은 성능의 제품이 있으면 싼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이 원작자는 그 이후로 돈을 못 벌었다.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인 특허도 출원하고 발명 특허도 출원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상표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상표권 사례 같은 경우는 유사상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LG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기업으로 손에 꼽히는 LG이기 때문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리엔이라는 이 그 샴푸 탈모 방지 샴푸를 만드는데 진짜 LG가 2006년에 리엔 상표 등록하고 나서 돈을 갖다 부어요. TBCF도 유명 연예인 태워서 쓰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TBCF 비용만 뭐 30억 이상씩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을 그냥 들이부어요.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2010년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코웨이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방판 채널을 막강한 방판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리엔케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근데 이제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엔케이, 리엔 달라요. 완전 느낌 다릅니다. 근데 유사상표 쓰지 말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리엔하고 리엔케이가
이 무려 5년간의 상표 분쟁해서 이제 LG생활건강이 승소하면서 끝이 났는데, 리엔을 만드는데 어쨌든 LG생활건강은 막대한 돈을 썼어요. 근데 이제 결국 판결은 그거예요. 리엔 K 뭐 상표 브랜드 상표도 틀리고 조금 다른 제품을 판다라고 하지만 리엔의 이 브랜드의 영향도 상표의 영향도가 커져 있다 보니까 리엔 K 이 어감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임승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쓰도록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뭐 합의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권 가지고는 대부분 대기업 지주사들이 이걸로 밥벌이 합니다. 예, 대기업 지주사가 이제 브랜드 상표를 계열사에 사용 허가를 해주고 로열티 수입. 요게 이제 그 계열사들 주 이제 수익원이에요. 다른 회사 이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사업을 이제 지배하기도 하지만은 자회사가 이제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제 배당금, 브랜드 명칭 사용료, 특히 로열티 이게 주 수입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뭐 LG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원, SK는 2,000억 원, 롯데도 무려 1,400억 원. 이게 2016년도 자료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이 각 그룹사에서 지주사로 이렇게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가지고 이렇게도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까지, 지식재산권의 가치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좀 퀵하게 추후 나올 진행될 특허권이란 어떤 거다, 특허권의 핵심은 뭐다, 저작권이란 뭐다, 저작권은 뭐가 핵심이다, 디자인 특허는 뭐가 핵심이다, 상표권은 뭐가 핵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식재산 전략을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립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수업을 할 거라서 좀 관심도를 여러분들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 이런 거고 요렇게 활용이 되고 돈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맛배기로 퀵하게 이 강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2부작 시리즈 지식재산 개론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허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